건물을 샀는데 이렇게 반으로 잘렸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이렇게 철거가 됐어요. 진짜 이런 게 가능한 일일까요? 맞습니다.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빌라나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내용을 몰라서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사례들은 제법 많습니다. 이제 막 불안해지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다 피해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밑에 보시면 집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건물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인지, 의외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밑에 보시면 표제부라고 나와 있죠. 이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정확한 주소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구조, 그리고 그 건물의 면적, 그리고 토지의 종류, 그리고 토지의 면적,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표제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갑구예요. 갑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소유권 보존은 건물을 지어서 자신이 취득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소유권 이전은 다른 사람한테 이 소유권을 넘겼다, 매도를 했다, 매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근저당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돈을 빌리면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같은 경우는 내 부동산에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지요. 말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하게도 주요 등기사항 요약, 그러니까 요약된 내용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내용에는 소유권이 계속 이전되고 그러면은 현재의 소유자는 가장 마지막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이겠죠. 그 내용을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근저당 같은 경우는 빨간 선으로 이렇게 지워져 있었죠. 그렇게 지워진 내용들 빼고 현재 살아있는 유효한 내용들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등기사항 요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집합 건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집합 건물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제일 확실합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건물 한 동이 있어요. 건물을 봤더니 101호부터 402호까지 쭉 호수별로 8개의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8개 호수가 있지만 하나의 등기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가구를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따로따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다가구를 매입을 했다. 그럼 토지 등기부도 매수를 한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매수자인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등기부의 형태예요.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세대 같은 경우를 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가 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101호부터 402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호수별로 각각 이렇게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호수가 8개의 등기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8개인데 토지 등기부는 하나다. 뭔가 불편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것도 각 건물별로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면적이 80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8개의 호수가 있으니까 10제곱미터씩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8개 호수에 10제곱미터씩 토지 등기를 해주게 되면 8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등기부는 굳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 건물 등기부에 다 토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형태가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아파트도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합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등기부의 원칙은 이렇게 다가구 단독주택처럼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 이제 아파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뭐 빌라라든지, 그리고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렇게 집합 건물의 형태를 띤 등기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따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가 없어져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집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 건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좀 했지요. 집합 건물은 여기 보시면 이제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내용도 이 표제부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집합 건물의 표제부에는 총 4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 1동의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이 건물 한 동 전체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기가 되는 내용이 바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예를 들어서 101호에 대한 등기부다 그러면은 이 101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펼쳐져 있는 면적이 바로 전용 면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용 면적이 바로 이렇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면적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등기가 되는 내용은 바로 대지권의 표시예요. 여기 80제곱미터가 전체 땅인데 그 중에 101호에 해당되는 토지의 면적은 10제곱미터였죠. 마찬가지로 전체 땅 중에서 이제 내 땅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8481.7분의 32.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전체의 토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2개의 필지로 나와 있어요. 이 2개의 필지를 합치면 8481.7이 되는 거예요.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곱미터 분의 32.6. 그럼 마찬가지로 제곱미터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 땅은, 내 대지권은 32.6제곱미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4가지 내용이 집합건물 표제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이고요. 아파트예요. 표제부에 1동의 건물의 표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땅 전체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용 면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죠? 네, 대지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의 등기부에는 대지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바로 갑구가 나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먼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행정 절차 지연. 이 행정 절차가 뭐냐면요, 이렇게 토지 전체를 각 호수별로 대지권을 주면서 등기를 입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행정 절차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토지에 대한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이 면적에 도로도 내고,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그냥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택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환지, 보류지, 체류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은 준공이 다 되고 나서도 이런 토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결이 돼야지만 비로소 이 전체에 대한 토지를 각 호수별로 대지권 등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 절차 지연이고요. 단지 이런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없다,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단지 전체가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그러니까 잔금을 다 납부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매수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대지권 등기는 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10억에 이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대지권 등기를 진행을 하는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너네 호수는 분양대금을 다 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대지권 등기를 이행해 주지 않겠다 라는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매도자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연락을 해서 지금 네가 분양대금을 안 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빨리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 매도자는 원칙적으로는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팔았죠. 아쉬울 게 없죠.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거나 아예 배째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방법은 소송밖에 없어요. 분양대금 납부를 안 한 것을 속이고서 이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이 내용을 체크를 안 하고 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형사 고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 매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굳이 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나는 분양대금을 안 냈습니다 라고 법원에 고지를 할 의무를 묻기가 애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없죠. 그냥 내가 낙찰 받은 거죠. 그러면은 법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유형의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9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분양대금 안 낸 게 2억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결국 대지권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2억이란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격이 되겠죠. 그런데 역발상을 좀 해볼까요? 만약에 이거를 7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2억을 분양대금으로 납부를 한다고 해도 시세보다 1억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철저하게 싸게 낙찰을 받으면 수익 구조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지권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소송을 해서 내가 이 대지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스크 안에서 오히려 수익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건 분양대금 미납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지권 없음이에요. 분양대금 미납 같은 경우는 이미 대지권은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지권은 원래 있는 거예요. 단지 등기부상에 등기만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하거나 월세를 주거나 하는 데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등기만 안 돼 있을 뿐이에요. 대신 나중에 내가 이걸 매매를 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죠. 그냥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이 대지권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대지권이 아예 없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고 이거는 단지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안내를 받고 10억에 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대지권 등기가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지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지권을 별도로 돈을 주고 내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 주고 산 거는 그냥 건물만 산 거예요. 땅은 안 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아파트에서 토지의 가격 비율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신축 건물이었을 경우는 토지의 비중이 좀 더 낮겠죠. 한 30% 정도. 그런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 40%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축급의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 이 대지권을 별도로 사온다. 그러면은 한 30%, 10억이다 그러면은 3억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내가 내고서 대지권을 사와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지상권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해요. A의 토지 위에 B가 건물을 올려서 이 땅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럴 경우 보통 B는 A의 그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내가 네 땅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용을 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따로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지상권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굳이 등기를 안 해도 이 지상권을 인정을 해 준다 라는 게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악의 경우 이 건물을 철거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거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반으로 잘려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철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런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표제부 말씀드린 거 있죠? 집합 건물의 표제부 4가지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내용만 잘 체크를 하셔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전혀 발생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절대로 피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도움 되셨다면 아마 분명 도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